요거 해봤어? 학교에서? 아니면 봤어? 이거 무조건 풀었어요. 그러겠어요? 자, 일단 제목이 월곡답가인데. 아이고 힘들어. 그냥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곡이라는 친구에게 답하는 노래예요. 이게 벗이야. 일종의 벗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3번 회보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7세기 전기는 대외적으로 전란이 일어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전반에 변화의 기류가 팽배했던 시기이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17세기는 혼란한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뭐 전란도 많았고 정치적인 사건도 많았고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뭐 그런 건가? 사화 일어나는 그때인가? 그때가? 저는 잘 몰라요. 저 한국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지속적인 내후 외환 속에서 중심부에서 밀려난 향촌 사족들은 자, 이 상태에서의 향촌 사족들. 자, 향촌이면 어디 쪽이야? 지방이죠, 지방. 그죠? 지방 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사대부로서의 위신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시가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형촌사족인 정우는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물. 자, 여기 어쨌든 화자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작가로 보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자, 정계 진출을 못했어. 우리가 일반적인 고전 시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정계 진출 못하면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자연에서 살게. 너 뭐 속세 너무 속 시끄럽고 난 이거 피하고 싶고. 약간 정신승리 존나 하잖아. 내가 능력이 모자라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해. 나는 자연에서 살련다. 내 분수에 맞게 살련다. 이러고 있어. 그죠? 맞아. 맞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시가에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자, 뭐 요거 진짜 너무 뻔해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 한다면 이건 진짜 뭐밖에 없어. 진짜 레알. 고전 시가에선 속세밖에 없잖아. 그죠? 맞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틀리세요? 문학들 왜 이렇게 틀리세요? 왜 틀리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자, 그 다음에 월곡답가는 작가가 존경하는 인물이 죽은 후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쓴 작품으로 작가는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하며 대상을 닮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자, 이 월곡이라는 사람이 이제 벗이자 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고 얘가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상적인 뭐 삶의 태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때 대상은 속세의 거기 있죠. 초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지향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에 합당한 현실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는 뭐라는 거야? 속세의 초연한 모습과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그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60페이지 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뭐 얼굴 비슷하게 생겼겠죠? 얘 입장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자, 뭐 그리워? 얘가 그리울 만한 딱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월곡띵 월곡띠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기 내 벗이는가 하노라. 그 벗이 근데 사실은 죽었다고 하지만 뭐가 계신다는 거야? 뭐 정신적으로 이제 나한테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랬어. 왜? 뭐? 왜요? 아니야. 뭐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 2수 보시면 자, 내 양자하 험하니, 그러니까 뭐야, 내 몰골이 험하니, 내가 몰골이 험해서 비누 성적 아니하네, 뭐야, 화장을 안 한대. 야,
못생길수록 화장을 하셔. 이게 야, 못생기고 잘생긴 거야 뭐 이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잘 꾸미셔야 합니다. 씨발놈이네. 약간 체념적 태도야 뭐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될까? 사람이 깔끔하게는 깔끔한 느낌은 들어야 돼요. 특히 솔직히 뭐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약간 썸 타고 싶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막 수염 존나 나 있고 아무리 잘생겨도 수염이 막 여기 뭐 털모 대장장이야 막 그 좋아요? 뭐 특이 취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보통 약간 어떤 느낌이야? 좀 멀끔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좋아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너 왜 하고 있어 지금?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안 씻고 다니는 잘생긴 애 만나실래요? 뭐 거지원민? 아니지 원민 거지찬 괜찮은데 잠깐만 괜찮은데 내가 시키면 되잖아 그치? 내가 시키면 되는데 내가 면도시키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깔끔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야? 얘는 지가 못나서 화장을 안 하신대. 그죠? 뭐 이거는 옆에다 뭐 체념적 태도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아무튼 분발은 각신인네 다 웃고 다니거든. 다른 각신들은 다 뭐야? 비웃고 다니는데 밑에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걔가 누구야? 월곡띠. 우리 월곡띠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살짝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아까 방금 보기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뭐 이제 정계 진출을 못한 향춘사회 사대부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분발은 각시님들은 뭐라고도 볼 수 있을까? 그치. 정계에 진출한 그 사대부들이 나를 약간 뭐 하는 거야? 비난하는 모습으로도 해석 가능한 거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수 보시면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두르고. 자, 여기서 이미 끝났어. 뭐라고 해야 돼? 청송, 소나무로 뭐 한 거야? 울타리를 삼고 구름으로 장 두르고 장막 두르고. 여기 있어. 끝. 이미 자연친화 끝. 세상에 소나무로 울타리에 섰으면 끝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초옥 삼간에 수거 계심. 야, 이거 뭘 것 같아? 초옥 삼간 뭐 대충 눈치 때려 맞추면 예? 뭐 맞긴 하죠. 소박한 집인 거잖아, 그치? 삼간 하면 우리 방 3칸밖에 없어요. 존나 소박해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화장실, 부엌, 방 이러면 어떨까? 그럼 뭐 원룸 아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니? 여러분들이 화장실 방 하나로 치시나요? 부엌을 방으로 치시나요? 우리가 자는 그 방을 방이라고 쳐. 그래, 우리 3룸이야? 화장실 포함? 화장실 잘 거야? 어떻게 타일 딱 깔아줘? 침낭에서 잘래? 건식 타일로 바꿔주고 거기에 침낭 하나 깔아줄게요. 나중에 뭐 저희 집 오시려면 오세요. 침낭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 그거 방이니까 엄연히 나 방에 초대한 거야. 그거 봐, 지금 기분 나빠잖아. 맞잖아. 아무튼 자, 저 초옥삼관에 숨어 계신 전에 번님 했으니까 뭐 그래, 누가 이 월곡이라는 인간이 뭐야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냥 소박한 삶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흉중에 진념이 없습니다. 흉중 뭐야? 가슴 속에 진념. 그렇게 좋은 워딩은 아닌 것 같아. 뭐에 얘기할까? 뭐 속세에 대한 뭐 고민, 뭐 번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자, 요게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우리 아까 보기에 나와 있던 속세의 초연한 태도를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번님 사는 땅을 생각고 바라보니, 자, 뭐가 나오냐면 2가지 공간이 나옵니다. 자, 용추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름다리가 나왔어요, 그쵸? 아닌가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위로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뜻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죠? 근데 대충 어디야? 구름다리에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구름다리에 집이 어떻게 있어? 님들 손오공이세요? 뭐 군둔 타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야? 여기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라 볼 수가 있어? 일단 문학적으로 가자고 왜 이렇게 너무 천국까지 가요? 어? 아, 갑자기 천국의 계단 생각나네. 아, 진짜 존나 힘들던데 그거. 아, 헬스장에서 이거 존나 이지랄 존나 개업한 거 같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이상적 공간인데, 근데 뭐 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진짜 이상적 공간에서 산다기보다는 뭐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냐? 거리감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어? 그 월곡이라는 그 벗이 죽었잖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음 너머의 세계에 살면 당연히 여기에 살겠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못 보니까 어째?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느라. 왜? 꿈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원래 꿈이 어떤 역할을 해? 항상 꿈에서 항상 뭐 나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 그치? 꿈에서 못 보던 님 보고. 그죠? 맞죠? 맨날 꿈에서 임금님 보잖아. 임금님 얼굴이 뭐 씨발 반이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막 말로 하려는데 막 눈물 바로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꼭 깨워가지고 아 씨발 꿈 하면서 깨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자, 달이 밝은 째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째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그러니까 뭐야? 잔 들면서도 생각하고 여기서 경이 뭘까? 경이요? 경치를 보고 그리노라.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 저는 거울이라고 해석해도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시절이 좋았다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바깥 그 경치가 좋다라는 거 판단했을 때 그게 좀 더 뭐 연결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술 먹었을 때도 그리워하고, 뭘 보고 있는데도 그리워하고, 맨날 그리워해, 그죠? 뭐 아니야? 맞잖아, 그죠? 왜 저 오늘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왜 그래? 뭐 내가 오늘 피곤한가? 텐션이 과도하게 높다 라면 이제 제가 좀 피곤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아무튼 사람이 덜 개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월곡이고, 내가 뭐야? 덜 사랑한 탓으로 잊힐 적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사랑을 덜 해서 이 사람을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존나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칠수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오수랑 되게 유사하죠. 외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성 없다. 뭐야? 이 고인이 사는 곳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오수랑 내용이 되게 유사하죠. 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수 보시면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내시 가리런가. 자, 지금 뭐라 했어요? 채지한다는 말 뭐라 했어요? 뭐 상산으로 막 산나물 같은 거 캐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고사에서는 4명이서 갔대. 근데 자, 얘는 뭐라고 하냐? 쪼칠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아이, 뭘 굳이 4명이서 가? 월고가 나랑 가자. 둘이서만 데이트해야죠. 그쵸? 맞죠? 더블 데이트 에바잖아. 그치?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대상. 마음속으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사랑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뭐 이건 뭐 그냥 당연히 속세에 대한 거리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 신선과 관련된 거, 선계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죠. 그쵸?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악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그러니까 나도 뭐 하고 싶다? 선계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 그럼 선계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어? 동경 혹은 예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넘겨주시고. 자, 일단 1번 표현상의 특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일수에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조적 시열을 통해 드러나 있다. 뭐 없어요. 그쵸? 그냥 사람 그리워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에서는 화자가 느끼는 애상감이, 자, 일단 애상이 뭐냐? 애상. 네? 왜 슬퍼요? 그건 비애감 아니에요? 약간 미묘한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그 맞아요. 비슷한 거긴 한데 뭐 그리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랑과 관련된 뭐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정이입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나타난 게 없었죠. 그죠? 그다음에 제6수에서는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위가 대구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육수에 뭐 있니? 아, 달이 밝은 제 시절 좋은 제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거 쭉 볼게요. 제9수에서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 명령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구수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고 싶다는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5번. 제10수에서는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뭐야 얘 과거의 신선이었어? 뭔 개소리야. 그런 거 없죠? 그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기억에 그 어제도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네버신가 하노라 이 부분인데 대상을 향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맞죠? 님 보고 싶은 거니까. 자, 2번. 화자에 대해 니은이 뭐야? 한 분이 곱다라고 했어요. 화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일 것이고. 자, 디귿. 용추동박교 여기 약간 이상적인 구이겠죠? 대상과 물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거리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연결되실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장애물로 인해 대상을 바라보기 어려운 화자의 처지. 왜랑 구름 때문에 못 보고 있죠? 그쵸? 한글이 벌써 졸려? 내가 뭐 했어? 나 졸린 목소리냐? 아니 근데 뭐 아까 문제 푸느냐 고생하셨지.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뭔 개소리야. 얘가 뭐 비판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부터 바로 볼게요. 자, 내 양자 하험하다고 하며 분발은 각 심리에 다 웃고 다닌다는 것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식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1번 맞는 말이네. 그죠? 네, 2번. 자, 초국 상간에 숨어있는 이를 내 번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대상을 자신과 가까이 여김으로써 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나눈다는 것을 통해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과 대상을 담고 싶은 마음, 뭔 괴리감을, 뭔 소리야. 그거랑 얘 포부 못 펼쳤다니까? 애초에 못 펼쳤는데 뭘 펼쳐 자꾸. 3번이 정답이었죠. 4번. 시절이 좋은 쟤는 경을 보고 그리워하며 사람이 덜 개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다는 것을 통해 뭐 졸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지속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5번. 상산에 체지하러 가자고 하며 세상에 어지러운 일도 듣도 보도 말자는 것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거리두를 두고자 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5페이지에 2번 보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목이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아직 안 봐봤어요? 앞에 건 그냥 째꼈구나. 앞에 거 뭐예요? 이 개념학습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뤄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제목의 뜻 아세요? 난 기독교다 있어요? 너 아니야? 너 성당이야? 너 없어? 되게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남아하기 나도 없어. 넌 뭐 없어? 남아하기 탑을. 당신도 있어요? 너는 없어? 그럼 넌 날 믿어. 알겠어요. 내 눈을 바라봐. 에? 공중부양 하시면은 공중부양? 이거 풀어주면 좆된다 이거. 네. 공중부양이요? 어떻게 해보? 여기도 위험해. 여기도 위험해. 이렇게 다가 무지끈 빵 하면 이제 얼마야? 내가 한 몇십만 원 할 것 같은데 이제 안 그래도 펜 만드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 그럼 이걸 모를 수가 있겠네요. 이 카인이라는 이 뜻 잘 모르시겠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 하와인가? 이브는 누구니 그럼? 아담과 이브는 누구니? 잠깐 누구야? 아담은 맞지? 이브가 없지 않아요? 뭐야? 하와는 누구니? 하와도 있고 이브도 있는 거. 뭐야?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동명이인이야? 그럼 목이 약간 기독교냐 천주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부르나?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 둘이 처음에 이제 뭐 했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뭐 했어? 애를 낳았어요. 그 최초의 인간이 카인일 거예요. 아닌가? 누구였지? 카인과 아벨.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느님이 최초에 뭐 생겨가지고 뭐 그 고지랄 할 때 있잖아요. 그 진짜 인간도 처음 생기고 막 그럴 때 나오는 게 구약이고, 그 예수님 나오는 게 신약 성서인데, 구약 성경엔 약간 전기적 요소가 존나 큽니다. 하느님이 갑자기 빡치면 막 번개 그냥 존나 내리꽂고 막 홍수 내버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미친 새끼예요. 눈밖에 잘못 나면 좆대요. 예수님은 약간 뭐야, 나는 자비로워, 나는 자애로 너를 사랑하노라 막 이러잖아. 맞아. 거기는 구약은 이제 하느님이 빡치면 그냥 다 조져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 어울리죠. 저 이런 말 하면. 그죠? 되게 종교 잘 안 믿을 것 같잖아. 그치? 사이비 느낌으로? 사이비 느낌으로. 나 구약 좀 알고 이제 신약 좀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 아무튼 요 카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자, 그리고 처음으로 뭘 저질렀냐면,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애가 카인이에요. 형제 죽인 애가 제일 네. 아벨이 쟤한테 죽은 거예요? 네. 이걸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라는 건 당연히 지금 우리 세태의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사실 이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보기 있는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해방 직후 공산주의 체제였던 북한에서는, 그쵸? 우리 요거 생각해봐요. 자, 해방 직후야. 자, 해방 직후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준다 했죠? 남한은 미군이 잠깐 임시 주둔하고, 북에는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죠. 그때 당시엔. 소련이 이렇게, 임시 주둔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미국이 임시 주둔할 때 그걸로 가지고 이제 개굴 빨았던 인물이 하나가 이제 뭐야? 그 미스터 방. 그 방산복이 있잖아. 그 막 통역해준다면서 나 헌병 부르면 씨발 200명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 이지랄 허세 존나 떨다가 양침물 잘못 뱉어가지고 바로 해고. 기억 안 나지? 조만간 하실 거예요. 미스터 방이요. 방산복. 모르면 됐어요. 앞으로 알아가시면 되죠. 아마 2022년 육모쯤에 나올 거예요, 한번. 그때 보시면 되겠죠. 상 2-6 다음 주쯤 하시면 되겠죠. 그때 마주하세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 그때 임시 주둔했을 때 그 인물로 또 유명한 거, 그 이인국 박사, 껍비딴니. 걔는 이제 뭐야, 밑에 남한에서 이제 딱 그 독립되니까 쟤 좆되게 생겼잖아. 친일파 존나 해가지고 좆되게 생겼으니까 북으로 갔는데, 북으로 간 게 아니라 북으로 정확히 잡혀가지고 압송당한 거죠. 거기서 러시아 장교 살려줘가지고 겨우 살아남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고려 청자 죽으면서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나 칠게 빤스러운 일을 했던 애 하나 또 있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였던 북한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순환의 소설. 자, 황순환 하면은 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건 모르시면 안 되죠. 소나기가 있죠. 그럼 왜 여러분들 이런 내용 막 어려운 거 보시면은 작가는 일단 눈에 안 들어.
황소는 소나기로 유명하죠. 소나기 몰라? 아 진짜? 아 레알로? 그 있잖아요. 아이 저 오늘 뭐 소설 배경만 존나 설명하다 끝나겠네. 씨.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 스포 왜 하는데? 스포 금지 이 새끼야. 자, 그 시골에 이제 박한결 씨라는 순박한 청년이 있습니다. 네, 순박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존예인 그 여자애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존예래잖아. 존예래잖아. 걔네 그 거기 실존 인물이래잖아. 아직 안 죽고 잘 살아있죠?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소나기 실존 인물이에요. 지금 한 70몇 세 됐을걸요? 비 맞고 죽은 여자야 아니면 안 죽었어. 죽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그걸 모티프로 했다라는 얘기죠. 예. 이야기에서 죽잖아요. 이야기는 죽죠. 뭐야 왜 저래? 자 도시에서 이제 그 아리따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딱 내려옵니다. 근데 얘는 또 이렇게 또 콩닥콩닥 해가지고 또 이제 괜히 조금이라도 이쁜 여자 보면은 괜히 급발진 해가지고 막 둘이 우리 뭐 어디 뭐 오두막 한번 놀러 갈래? 이래서 오두막 가서 수박 소리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존나 내려요. 이제 비가 존나 내려가지고 우리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네. 오두막에서 좀 이제 이따 가자 하면서 이제 비 다 홀딱 맞으면서 나중에 그 여자아이 그 가족이었나요? 그거 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약간 남자애는 약간 싸대기 비스무리한 거 맞고요.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자 걔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여자가 몸이 존나 약해요. 그래서 그런 비 같은 거 맞으면 바로 무슨 감기가 아니야. 거의 뭐 폐렴각이야. 폐렴각. 거의 폐렴 걸려. 그런 수준으로 약해가지고 시골 내려왔는데 이 새끼가 얘 거기 오두막을 쳐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나중에 뒤집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당연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축약을 해보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작품은 북한 토지개혁이 진행되던 평안도 지역을 배경으로 지주와 농민위원회 세력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 갈등 양상이 지주랑 누구라고요? 농민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일단 여기는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고요. 우리가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왜 이 둘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냐? 자, 이게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항상 누가 위였어? 지주가 위였죠. 근데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이게 관계가 역전이 돼버리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소설과 영화는 주인공 박훈과 그의 지변 인물들을 전형성에서 탈피시켜 지주와 농민으로 이분되어 서로를 공격해온 이념적 대립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던집니다. 자, 요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전형성에서 탈피시켰다. 야, 전형성이 뭐였죠? 전형적.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형적 인물. 뻔한 인물에서 탈피시켰대. 그러니까 다 개성적 인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요 소설들을 카이네위에는 좀 비교적 늦게 나온 거긴 하지만 얘도 신소설로 쳐주기는 합니다. 신소설이 뭔지 모르시죠? 네? 뭐 계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그런 거를 신소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저랑 수업했어요. 무정. 했다고! 했어! 그 선영이 걔랑 민식이냐? 그 있잖아 형식이랑 그 선영이 둘이 그래 그 선영이랑 결혼각 잡으려다가 선영이가 씨발 결혼 안 해주고 그냥 빤스런 쳤잖아.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우린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결혼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랄 떨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이 새끼가 개새끼인 게 그 하필 영어 과외를 했던 그 영채랑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씨발 제자랑 눈이 많이 맞 이게 말이 돼? 안 될 건 없겠죠. 성인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나 성인이 아닌 것 같았단 말이야 느낌이.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존나 막장인 작품이 하나 있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지주와 농민으로 이분되어 서로를 공격해온 이념적 대립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치? 얘는 그러면 전혀 전형적 인물이 아닐 수밖에 없지. 자, 여기 뭐였어? 한쪽은 뭐 공산주의, 한쪽은 뭐 자본주의 이렇게 싸운다고 하잖아. 근데 얘들은 그 둘 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로 넘어갈 때 인물의 유형이 바꾸잖아. 뭐에서 뭐로? 전형적 인물에서 개성적 인물로.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죠?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세계관을 좀 갖고 가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얘는 다행인 게 뭐 극갈래라서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네. 자, 남포불에 불이 댕겨진다. 남포불 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 네, 여기 뭘 켜요? 천장에 뭘 켜요? 천장에 달려 있고. 그거 쳐다봤어요? 찾아봤어요? 남포불이 뭐냐면 그냥 한 이만한 램프 같은 거에 불 켜놓는 거예요. 그거 남포불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 불빛이겠죠. 남포불에 불이 댕겨진다. 드러나는 사방 탁자와 문갑 그리고 서가에 가득한 책들. 문이 열리며 오장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엉거주춤 일어나 상을 받는 훈. 그의 손이 실수로 야 이거 실수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 이 새끼 아닌. 이게 고단수네. 살짝 어두우니까 어두운 척하면서 스리슬. 미친. 고단수인데 이거. 그죠? 아무튼 네. 놀란 듯 바라보는 오장녀. 훈 어색하니 상을 받아 놓는다. 그 바람에 그릇의 숭늉이 흔들린다. 나가는 오장녀를 보고 거기 좀 앉어. 에? 새끼 이거 네? 벌써부터 그 작업실에 한 거야. 아까 손 한번 싹 스치니까 얘도 당황스러우니까 저 좀 앉아봐요. 이러고 있네. 그죠? 왜 설레시나요? 아니요, 안 설레. 당신은 그런 거에 뭐에 설리시나요? 그래요? 잘생. 아이씨, 그럼 없겠냐 진짜. 자, 아무튼 조심히 쓰려 않는다. 이제 오장녀도 자기 일을 좀 생각해야 할게요. 남편도 돌아오고. 뭔 소리야? 말이 좀 이상한데?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이 지랄을 해? 미친 새끼. 이거 내가 장난인 거야. 겨우 말을 내뱉고 시선을 돌 데 없어 남포불을 명하게 바라본다. 오장녀도 부 쪽을 본다. 찍찍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남포불. 그러니까 이 남포가 정확히 말하면 램프인데 그게 지금 이게 도화선 같은 게 있는 거야. 도화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다 타면 터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타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알코올 램프 마냥. 그래서 조금씩 타고 있는 그 소리가 나고 오장녀의 눈에 왠지 모를 물기가 야, 이 새끼 둘이 관계가 좀 이상한데? 남편 돌아오니까 자기를 생각한다고? 이게 뭐지? 그죠? 제 일은 걱정 마시라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가시오. 아무래도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소.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나는 건 아니오. 농토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지금 떠나고 말면은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여길 떠나고 싶진 않소. 처음 오장녀가 여기 와서 살림을 돌봐줄 때부터 나는 내가 지주요. 오장녀는 소작은의 딸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자, 나왔다. 자, 우리 여기 훈이가 누구야? 훈이 지주야. 오장녀는 소장농이야.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단 당신을 소장녀의 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뭐야 이거? 대놓고 플러팅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잖아. 원래 그냥 소작이네 딸이야. 그럼 어쩌라고 돈 내놔 이 개새끼. 이게 맞는데. 야, 누가 보니 지금 돈 못 내고 있잖여 지금. 야, 지금 추석 때가 다 됐는데 야 반절 내놓기로 했으면 빨리 후딱후딱 줘야지. 지금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근데 뭐야? 난 당신을 소작이네 딸로 생각한 적이 없어. 약간 남자 대 여자로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플러팅 조지고 있네 지금, 그죠? 조금도 의리관계 같은 것에 얽매여 행동을 자유롭게 못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지주라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요. 씨, 뭐 하는 거야, 씨. 그리고 버릇없는 말 같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도 그래 둘이 씨발 사겨라 그냥 사겨
아무래도 오장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오장녀가 여기 있고 싶어 한데도 오장녀를 데려가려는 점점점에서 선생님! 아무 말씀 마시라고요. 선생님이 나가라는 말씀 안 하신만은 나가라는 말씀 하면서 또 처음 울고 있어요. 이거 존나 짜증나네 진짜. 씨. 여기 바텐더 없냐? 락스 좀 가져와라. 씨. 어? 락스 온더라고 빨리. 개 짜증나게 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둘 간의 관계는 일단 뭐야 계급적인 그런 관계가 일단 있었어. 근데 얘는 약간 사랑 비스무리한 그런 감정으로 어떻게든 지금 타파하려는 것 같아. 근데 하필 왜 유부녀야? 미친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과수원. 과목 사이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오장녀. 어느 나무 기둥에 이마를 부비며 흐느낀다. 먼 뻐꾸기 소리. 오장녀 눈을 들어 집 쪽을 본다. 불이 밝은 후네방 봉창 먼 뻐꾸기 소리. 그러니까 뭐야 오장녀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멀리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또 흔히 생각하면서 또 이제 눈물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밑에 F5라고 나와있어요. 이거 F5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뭔지 아시는 분? 시나리오 용어인데? 아니요. 얘기해 줄게요. 페이드 아웃이라고 페이드 아웃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어둡게 그 있잖아 장면 전환에 이게 점점 어둡게 해서 마무리되는 게 있잖아. 그 다음 넘어가고죠. 이 반대말은 페이드 인입니다. 그럼 점점 밝게 알고 계세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라.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농민대회가 열리고 토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되어 농민들은 지주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조지고 있네요. 재산을 몰수하고 결국 훈의 집에도 재산 몰수를 위해 찾아온다. 훈 눈을 감는다. 뭐 여기에는 약간 체념적 체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개털 뭐 엑스트라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죠? 우리 민주혁명에 불평을 품고 매일같이 술로써 소일하는 한편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하여 학당을 발판으로 반동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면농민위원단 동부를 살해하게 한 사실, 그리고 지주의 권력으로 소자니기는 딸이자 내 이로 나올 줄 알았어.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은 그냥 죄를 만들어. 그 조회적으로 얘기했잖아. 남의 유부녀인 여성 동물을 유리한 사실, 이런 사실을 약간 훈이 처형하는 느낌인데, 그냥 처단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그러니까 마녀재판이죠. 마녀재판 맞잖아, 근데 씨발. 남의 유부녀를 왜 건드려, 씨발. 아무튼 여보 세덴세리의 모든 올라 그쪽 이 새끼 이런 애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쵸? 개털이 누구야? 오장녀의 남편이에요. 남편인 것 같아, 그죠? 오장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열에 뜬 오장녀가 곧 쓰러질 듯이 하여 방문을 잡고 나서 있다.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적었어? 여성동무 말을 삼가오. 이거 약간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 특 뭔지 알아? 그 가족이어도 동무이래. 진짜로. 동무. 동무. 너 지금 집에 아이 들어왔니? 이거 연변 있네. 아이 들어왔니? 아이네. 뭐지? 아무튼 이것은 농민대회 결정이요. 우리는 시방 여성동물을 해방시키러 왔어. 해방이고 뭐고 다 일 없어. 돌아들 가시오. 아닌데 에미나이가 열병을 앓고 나더니 그 동무 영사시오. 제 에미나이가 앓고 나더니 그 속이 허허대서 대략디다. 쏙 들어가지 못하간 나는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하면서 확시 나오다. 이때부터 확시가 나왔네요. 그죠? 확시. 달려들려는 도섭 영감을 제지하는. 진정하오. 가사 싸움을 할 때가 아니오.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사실로 보아 우리 농민대회는 지주 박훈을 악질 반동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는데 이의가 없음 하면서 지들이 이의가 없는 건 뭔 상관이야. 씨발 내 재산인데 쌍놈의 새끼들. 그리고 후계내 훈에게 이 집 열쇠를 이리내오. 훈 오장녀를 본다. 오장녀가 맡아있어. 안 돼요. 남의 집 열쇠는 왜 달라는 거예요? 동무 이 이상 우리 공작을 방해했다간 어떤 처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집은 내 집이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 하나 이 집에 손을 못 대요. 사랑의 힘이 참 무섭네요. 그죠?
내 동무가 이 집에서 여러 해 고된 종살이를 했다는 걸 아오. 그런 사실은 중앙에 보고하겠소. 오늘 이 공장은 우리에게 맡기고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오. 당신네는 아무것도 잠깐만 이거 저 되게 충격적인데. 아니 도대체 우리는 부부가 되시오. 아이 미친 새끼. 미친 사람이네 이거. 말하고 그녀는 온몸에 맥이 빠지는 듯 눈을 감는다. 근데 훈이도 몰랐어. 훈이도 몰랐어. 그러니까 뭐야? 둘이 부부가 되면 사실 유부녀를 건든 게 아닌 거긴 하죠, 그렇죠? 여자 이거 좀 미친 사람 같아.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이네요, 그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왜냐? 지주잖아. 돈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죠? 적극적인 여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되게 표정 역겨워하는 표정이야. 씨발 저거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자, 게터 로바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아연에서 그렇지. 야 마누라가 있는데 지금 마누라가 갑자기 나 딴 사람이랑 부부래. 아니 말이 돼 이거? 헐 참. 자, 요거는 2번, 3번만 딱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질문에 답변한 학생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씩만 그냥 뭐 세계관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각 학생 기억 보시면요. 주인공 바쿠는 지주이지만 뭐야 이거? 땅을 지키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민위원회의 결정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소작인의 딸 오장녀가 지주 박훈을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품으래. 이 미친 새끼. 그죠? 자, 도섭은 오장녀의 아버지로서 오장녀가 농민위원회를 따르지 않는다며 꾸짖습니다. 야, 도섭이 그걸로 화가 난 게 아닐 텐데. 자, 꾸짖는 이유가 뭔데? 자, 아니 저 에미네이가 열병을 앓고 나더니 좀 이렇게 속이 허해돼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내가 봤을 땐 이거야. 패드립 쳐서 그래. 나 아빠 딸 아니야. 나 훈이랑 부부야. 나 아빠 딸 아니야 샤갈 이러면서 이제 해버렸으니까 이게 뭐 농민위원회 말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냥 개빡친 거잖아. 패드립부터 쳐. 난 네 딸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랬으니까. 네, 3번 보겠습니다. A는 보기를 각색한 것이다. 자, A가 뭐였냐? 거기 그 오장녀랑 훈이랑 그 끈적한 대화 거기. 네, 그쪽이죠. 자, 볼게요. 자, 여기 A는 그냥 보기는 뭐야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꾼 거야? 소설 같아요, 그죠? 맞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위에도 전 아무래도 좋아요. 선생님께서만 나가라는 말씀 안 하신다면은 이것은 오장녀가 벌써부터 별려오던 말이었다. 이 말을 훈에게 할 일만 생각해도 절로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그것을 이제 훈에게 다 말아버린 오장녀는 앞이 환히 트이는 느낌이었다. 자, 이거 지금 무슨 시점인 것 같아 대충?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오장녀가 고개를 들었다. 큰 아기바위 꼴 쪽이었다. 그러자 오장녀는 가슴속이 무엇으로 가득해짐을 느꼈다. 큰 아기바위의 슬픈 전설보다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행복한 것 같았다. 오장녀는 갑자기 등골이 우스스 떨렸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1번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A의 청각적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먼 뻐꾸기 소리 있네. A 맨 밑에. 그쵸? 뻐꾸기 소리. 그죠? 그 다음에 보기는 그런 게 있나? 보기도 있었나요?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네 번째 줄. 있죠? 그 다음에 2번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암시하고 있다. A에도 있잖아. 그쵸? 3번 A는 보기와 달리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갈래로 인물의 격정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뭐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건 A든 복이든 똑같지 않아요? 둘 다 내적 갈등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딱 3번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시하고 있대요. 지시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데? 그나마 지시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그 A 부분에 말을 못 맺고 격정에 못 이겨 튕겨나가듯 밖으로 뛰어간다.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3번은 틀린 선택이겠죠. 4번, 5번 쭉 볼게요. A는 보기와 달리 장면을 단위로 구성하는 갈래. 지금 이 갈래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4번은 일단 위에 거 맞고, 장면 변호가 매겨져 있고 장면을 기준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극갈래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5번. A는 보기와 달리 인물의 내면을 행동과 대사, 표정으로 표현하는 갈래. 이것도 극갈래에 대한 설명이죠.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추론하게 하는 효과. 자, 이 추론하게 되는 효과 옆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냐?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적어주세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극갈래에서는 보통 무슨 제시? 간접 제시라고들 하죠. 그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보여주기라도 합니다. 보여주기.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기준으로 심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에 비해 소설은, 극갈래랑 다르게 소설은 뭐야? 무슨 제시? 직접 제시가 주된 제시 방법이죠. 물론 간접 제시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보통 극갈래에서 보여주기라고 한다면은 소설에서는 말하기라고 하죠. 극은 보여주기, 소설은 말하기. 이렇게 해서 잘 잤어? 알았어. 아유, 갑자기 텐션이 급 떨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읽어보고 있어. 뭘 읽고 있었어요? 3번에 3번. 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고 읽어갖고 지금 괜찮았어. 지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지시가 슬픔을 뭐 강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끝이고,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제 다음에 비문학을 할 건데 잠시만요. 예? 근데 이번에 디귿 왜 틀려요? 뭐요? 디귿이요? 농민위원회를 따르지 않아서 꾸짖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하니까 빡친 거잖아. 아 근데 처음에 굳이 이거 맞지 않아요? 뭐가요? 앞에 뭐요? 해방이고 뭐고 이거 없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알기가 너무 어려운데? 따르지 않는다면서 꾸짖은 건 알 수가 없잖아, 확실히. 그런 포인트가 없는데? 너 왜 이거대로 하지 않니? 이러면서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꾸짖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 달려드는 그 확시 나온 그 부분 아니에요? 잠시만 그럼 기다려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굳이 궁금하시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기에 그 박훈이랑 걔네들이 막 회의적 시선을 던진다고 했잖아. 근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했잖아. 그럼 디귿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면모에서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맞는 말을 선택하라고 했잖아. 그럼 디귿은 완전히 뭐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도 아닌 회의적 시선이라 했지. 근데 여기 아버지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의 뜻, 당신의 해석 틀대로 한다면은 그럼 적어도 이제 공산주의로 한 거잖아. 맞지 않아? 네. 그럼 디귿은 전혀 해석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됐어요? 문제 좀 잘 읽어주실래요? 쌤도 모르겠잖아요. 그냥 대충 읽었을 때. 아닌 부분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응.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네요. 자, 부가와 징수인데, 자, 부가와 징수의 뜻이 뭘까? 소가 부가는 너 얼마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부가예요. 그쵸? 징수는 실제로 걷는 거죠. 그쵸? 맞죠? 그 조세 법률주의는 이게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법률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이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의 규정을 넘어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기준이 뭐였죠? 야, 과세 기준 뭐였죠? 과세 기준. 얼마부터 얼마 기간까지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 기간까지 몇 프로 있잖아. 0원부터 1000만 원까지는 3%, 뭐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까먹었어 벌써? 다시 설명해줘? 필요해? 괜찮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조만간 제가 그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때 보여줍니다. 저 얼마 벌었고 막 씨면 막 보여줘? 과세 기준 막 보여줘? 몇 프로 떼세요? 몰라요. 세무사가 해줘서. 얼마대더라? 쌤 정도만 50% 정도인데. 뭐 제가 한 2억씩 저 뭐 한 4억 벌어요? 연 4억? 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학원비 280만 원씩 내시나요? 그치? 저 그 정도로 벌진 않습니다. 저 거지예요, 거지. 제가 보잖아요. 이 펜 만드는 것도 손 달달달 떨어가면서 저 이제 라면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서까지 하잖아요. 저길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릴 겁니다. 이제. 미적분 이기셔야 돼요. 네? 미적분 이기셔야 한 6모 지나면 이길걸? 아까 많이 좀 입 좀 털어봐. 저도 릴스 열심히 만들게요. 헛소리 하는 거 많이 만들게요. 아무튼 그리고 일단 3모 잘 보시면 네이버 리뷰 좀 남겨주세요. 영수증 잘 보시면 잘 보셔야죠. 일단 잘 보시고 와 씨발 4개월 만에 와 등급 개 올랐네 개꿀 이렇게 느낌 아시죠? 치킨 쏜다 했어요. 분명히 저희 한 명당 리뷰 한 번당 이제 치킨 하나씩 준다 했어요. 지금 써도 돼요? 네? 너 당신 뭐가 올랐는데? 저요? 할 말을 잃었고요. 몰랐어? 네? 저요? 희망? 희망? 여기는 희망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말하면서 희망? 다른 거 뭐 없어? 옳은 게 없나 보네? 됐어 하지마. 3모 잘 보고 하자. 오케이? 전 2학년 때 4등급이었습니다 이러면서 4등 뭐 자 가볼게요. 계속. 자, 조세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또 어떤 특성이 있었잖아요. 공정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측 가능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조세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구체화된다. 또 족 같은 거 나왔죠. 자, 법률주의에서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대요. 열거. 그럼 포괄. 앞으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조세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히 작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 한마디로 열거는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늘어놓는 거잖아. 맞아요? 늘어놓는 거니까 명시가 된 것만, 명시 기준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왜 이 내용 기억나? 다 풀었다며, 빅나. 알아? 기억은 어렵지. 어렴풋이요? 일주일만 지나도 다 까먹네? 저번 주만 해도 야 나 다 기억 존나 나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기억나요. 그랬었는데 기억나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일이나 재산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 일단 명시 기준이니까 당연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죠? 규정되지 않은 지금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제 행위. 자, 이런 거 한번 불거졌던 게 있었어요. 뭘까? 되게 한 2, 3년 전에 불거진 문제예요. 2, 3년 아니고 한 4, 5년? 자, 만약에 현재는 유튜브 수익은
뭘로 세금이 계산되냐면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돼요. 하지만 옛날엔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 그럼 유튜브로 돈 존나 벌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안 개꿀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형태야.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틱톡 말고 뭐. 그러니까 여기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틱톡도 아마 세금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완전한 새로운 걸로 돈을 벌어. 그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일단. 그게 이게 열거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는 곧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대한 뭘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조세열거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와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 권한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막 이런저런 뭐 세금을 거두려고 막 할 때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열거주의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포괄주의는 법조문의 문헌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나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여기는 뭐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거래나 행위에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거 있잖아. 유튜브 그 세금 안 떼다가 갑자기 세금을 뗐어. 그럼 그거와 비슷한 인스타 수익, 틱톡 수익 같은 것도 포괄주의 이해하면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꼴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오키도키? 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나 디지털 자산거래와 같이 전통적인 세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바탕으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코인 같은 게 있었겠죠. 그죠? 꼭 조 같은 게 이게 내가 잃어도 세금을 떼더라고. 잃어도 세금을 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세포괄주의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과세 회피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행위들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조세 실무에서는 두 입장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는데 법률의 문헌만에 따를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거기 밑줄 과세 봉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법률의 문헌만에 따를 경우에는 무슨 주의라고 했었죠? 열거주의라 했었죠? 이런 거를 옆에 같이 그냥 적어주시면 좋아. 저 같으면은 지문에다가 그냥 방금 그런 식으로 법조문에 막 따르라 했을 때 전 열거라고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반대로 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 지나치게 이건 포괄주의니까 뭐 별 안 해도 되겠네요.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되 그 해석과 적용은 사회 변화의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에서는 조세열거주의와 조세포괄주의 중 어떤 방식을 전용하는 데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상속세 뭔지 아세요? 상속세? 뭐야? 언제 쓰는 거야? 죽을 때 쓰는 거야. 그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 누구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카톡송 카카오페이밖에 없냐? 증여는 일단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게 꼭 가족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증여고 상속은 가족한테만 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 지칭된 뭐 아들, 딸이든 뭐 배우자든 뭐 친척이든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도 그 우선순위가 있죠. 상속 우선순위 어떤지 아세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상속순위 아내랑. 아들, 딸이고요. 아들, 딸이 1순위고 아내는 공동이에요. 공동순위에 들어가요. 대신 아내는 딸과 아들에 비해 1.5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왜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자 라인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자기 아래로 바로 이렇게 아들이 있어. 그럼 그 아들, 그래 아들의 아들, 요거까지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계 존속은 형제, 자매, 친척들을 존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끝나면 이제 형제 자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잖아요. 사촌으로 가요. 거기서 안 되잖아요. 그럼 팔촌까지 가요. 거기서 안 돼. 그럼 뭐 끝이죠.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안 알아봤어요. 이렇게 상속이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개이득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이야. 빚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빚 상속받으면 뭐 당연히 좋대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빚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그걸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산 마이너스 빚해서 플러스면 이거 플러스 너한테 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왜 이걸 아냐고요? 최근에 제 친구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써먹을 줄 뭔 소리야 지금. 아무튼 과세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열거주의적 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포괄주의적 해석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뭐 요건 별로 어렵지가 않았었겠지만 이제 나 부분이 좀 거시기하겠죠? 자, 나 부분. 근데 이거 되게 사뭇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능 때 나왔던 지문이랑 졸라 비슷해요. 기억나요? 보증. 작년 수능 아무도 안 풀었어요? 네. 미친 사람이세요? 쌤이 안 돼요? 내가 줘야 되는 거야? 네. 에이, 미친. 알았어요. 줘볼게. 조만간 줄게요. 네. 좀 심한데 수능도 안 풀었다니. 작년 풀었죠? 아니 미친 사람이. 그때 쌤이 주신다는데 그럼 왜 말을 안 해? 저 잘 까먹는 거 아시잖아요. 기말고사 준비요. 뭐라고요? 기말고사 준비해서 못 봤어요. 작년. 자, 나 부분 볼게요. 재산의 이전은 개인의 정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며 이는 조세제도의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다뤄진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사의 공평성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는데 그러나 이 두 세목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 자 이거 밑줄 쳐보자.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전체 가치를 산정한 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에, 자 공제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와, 존나 세네요. 그렇죠?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국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여기도.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자 거기 밑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의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시게 되고 막 이제 뭐 돈을 이제 벌어오기 시작해.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용돈을 막 줄 수 있는 거잖아. 뭐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특정 금액 넘어가면 여러분들 증여세 내야 돼요.
그게 이게 한도가 얼마 있어.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있거든요. 그거 넘어 1년에 600, 700만 원인가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돼. 씨발 용돈 주는데도 증여세를 세금을 내래. 이 미친.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해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 증여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할까? 돈을 나눠서? 아니 1년에 나눠서 600만 원 넘어가면 된다. 그거 내야 된다니까? 현금도 좋은 방법이죠 또. 주식? 야 주식은 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죠. 부동산도 재산이잖아요. 카드를 주는 거야. 내 명의의 카드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긁은 게 돼버리잖아.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엄카 아빠 카드죠. 이제 저는 뭐야? 아카 아들 카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세 했고, 그 다음에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관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그렇대요. 5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을 점점 줄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하긴 했었는데,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 간끼리는 6억까지는 괜찮대. 야, 아파트 하나까지는 되는데 동탄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동탄에 약간 저런 외곽 지역이면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좆됩니다. 여기는 증여세 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했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잠깐 아까 상속세와 차이가 좀 있었어.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고 상속세는 그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이라 했어. 그런 차이가 있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정 기간 내에 동일은행에서 발행한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재산을 분산 증여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며 특별한 경우는 증여자가 대신 주는데 씨발 세금까지 내야 돼? 아무튼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건 그냥 2, 3, 4, 5 가시죠. 네, 2, 3, 4, 5.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적을 게 많이 없었네요. 다 풀었어요 벌써? 좀 기다려봐. 빨리 까먹어야 되는데. 미친놈아. 그럼 야 근거 찾아. 내가 이따 물어볼 거야. 근거 찾아. 지문이랑 연결시켜. 내가 다 확인할 거야. 근데 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말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표시를 하라고. 그럼 말을 할 걸 표시를 하면 되잖아. 나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표시하라고. 속삭이면 되잖아. 표시해. 라플라스 법칙 해야? 당연히 할 건데? 다 표시한 거지? 그런 걸로 알고 내가 지금 검사하면 되는 거지? 저 지금 진짜 실시간으로 표시해. 표시해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표시해요 이거? 근거가 될 만한 곳을 찾으라니까? 그럼 또 A.
이거?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읽는다고 여기를 하라고. 그럼 봐봐. 이거는 됐고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아이씨. 지문이랑 연결시키라고. 다 했어요. 기다려봐. 이건 어디 있어? 앞에.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를 한 게. 그러니까 조세 포괄주의가 아니라고? 네. 얘는 이거 얘 근거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다니까. 그 공제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 이제 자발적으로 내겠다 하면 그런 말이 여기 어디 있냐고. 없는데요? 없다고? 어디요?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성, 그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여기 있네. 네.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러...
아직 모르셨나요? 다 했어요. 뭔가 되게 푸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너. 자. 자, 이번에 몇 번이라 하셨어요? 자, 왜 3번이에요? 네? 보다가 법조문이 일단 우선, 그러니까 그 조세 법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 중에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진짜 그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파생된 거에 대한 특징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3번은 뭐 너무 쉬웠죠. 3번은 1번이었겠죠. 일단 뭐야? 기업 같은 경우에만 뭐 가족과 관련된 거고 니은은 그렇지 않은 타인한테도 가능한 거였죠.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4번? 자 몇 번? 5번. 자 4번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일단 5번에 왜 틀렸냐? 조세심판원이 세무서에 손을 들어주어 B씨가 건물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회피를 방지하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포괄주의적으로 본 게 아닌 거죠? 그죠? 아예 열거주의로 본 거죠? 그죠? 그거에 헷갈려서 5번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박한결 씨? 4번 해줘야 돼, 혹시? 괜찮아요? 자, 5번.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 자, 이거 몇 번? 요거는 쉬웠죠? 왜냐? 이거 그래도 근거를 좀 찾아주자면은 어디에 있냐? 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가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세법률주의는 세 번째 줄에 조세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면은 당연히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공제 제도였던 거예요. 그죠? 왜? 아, 팔이 너무 아파요. 쌤, 예? 3번에 1번이에요. 3번에 왜 1번이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증여세도 가족한테도 증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건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가족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우면은 다 나오긴 하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타인도 포함이잖아요. 더 얘기할 게 없는데요. 왜요? 기억의 상속도 봐볼까 그러면? 굳이? 상속을 굳이 보자고요. 이 상속인이 이 피상속인이 가족 단위로 부과된다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죠? 이게는 가족에서만 아니, 뭐가 문제지? 이게 대체?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 궁금해서. 뭐가 문제야? 증여가 가족인 아닌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고 어쨌든 가족 아닌 사람과 가족 둘 다 포함하니까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정의 자체가 좀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있잖아. 증여세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몇 번 때문에 그러는데? 3번에 몇 번이라 했는데? 3번에 사실 그냥 속아갖고 그냥 마지막으로 2번인 거 골랐는데. 응.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내면 끝나잖아. 근데 증여세는 행위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증여세잖아. 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할까요? 연기를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하고 살짝 밸런스 한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한 번 더 가야? 이 재밌다고요? 나는 안 좋아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세요? 아까도 막 질문한 거 막 봤을 때 있었잖아요. 뭐 A의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는 전혀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국어 문제 과학 지문 풀면서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있으면 좋죠. 근데 딱히 막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들 없잖아요. 뭐요? 있어요. 있어요? 패션이과? 아 무슨 소리예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은 뭐 애지간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뭐냐면은 뭐 비례 반비례 관계. 그 거기서 나오는 뭐 크기의 합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식만 잘 짜도 과학 문제 안 쪼셔도 돼요. 맨날 쫄리잖아. 일단 뭘 던지는 거야? 과학 던져 막 과학 던져. 과학 던져 이러는 거죠. 던지지 마요. 과학 던지지 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세팅을 가보자고요. 저것도 어떻게 하는지. 자, 인간의 폐는 포도송이에 포도알과 같은 수많은 작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폐포는 1형 폐포 세포와 2형 폐포 세포가 얇은 세포층을 이루고 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아, 얘도 연계지문 하나 생각나는 거 있네. 작년에 에크모라고 있는데. 알아요? 같이 했니? 응. 에크모가 그 심장 그 박동을 대신해주는 기계예요. 밖에 있는. 네, 맞아. 작년 수특에 나왔던 거예요. 에크모. 응. 그리고 응팔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걔 유연석이 알아? 근데 응팔 알아? 아, 응팔이 아니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죠. 그죠? 자, 폐포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진다. 자, 일단 뭐 갖고 갈 거라고 한다면 네, 폐포라는 친구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꺼져. 얘는 이제 탄성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전도를 신전성이라고 하는데 신전성이 클수록 일정량의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적은 힘으로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늘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신진성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맞아요? 신진성 맞니? 그 다음에 신전성이죠. 그쵸? 죄송합니다. 이제 눈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쵸? 자, 아무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에너지는 건강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쵸? 에너지가 줄어들고 한마디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가성비가 개쩔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신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심장이 막 졸라 빵빵 이게 존나 잘 되면 조그마한 에너지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폐포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쌓여 있는데 액체층에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적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인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뭐라 나와 있다고요? 수축하여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표면 장력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얘 정의 정도는 뭐 원래 과학 지식이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을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요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주자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혹시 풀었니 너? 네. 별걸 다 풀었네. 그래. 이거요? 아니 이거 숙소 어떤 건가요? 있는 건데요. 방수. 자, 그다음에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폐포는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폐의 신진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럼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신전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그라들려는 자,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뭐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신전성이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럼 요렇게도 한번 갖고 가보면 되죠. 표면 장력이 이렇게 되면은 신전성은 줄어든다. 자, 요 비례관계와 요 비례관계 일단 두 가지가 생겼죠. 그럼 이렇게만 갖고 가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꽤나.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폐포가 오그라드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폐포의 허탈은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 자, 부피가 줄어든 우리 폐포의 허탈 일어나면 좆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 죽어요. 그러면 이런 생기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오그라들려는 힘과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부피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표면 장력과 사실상 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공기압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쵸? 이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면 우린 좆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 관짝에서 만나야 돼요. 알겠죠? 3도천에서 하이파이브 해야 돼. 그치? 왜? 하이파이브 한다고? 안 돼. 우리 뱃사공 싸대기도 때리고 와야 돼, 그러면. 우리 노잣돈 줘야 되잖아. 안 줄래? 안 주고 싸대기 나 들어갈 거야. 개새끼 이러면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밑에 족같은 식이 하나 있네요. 라플라스 법칙이라는 게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야 P는 R분의 2T라고 돼 있는데 그 뭔 쌉소리냐 밑에 나와 있겠죠?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라플라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은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위해 필요한 내부의 공기압은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고 자 이것만 써보자. 자 안정된 부피라는 말 한번 해보고 안정된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공기압 자 그냥 간단하게 옆에 P에 이렇게 P로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정비를 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되면 얘도 요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뭐 반대 결과고 마찬가지겠고 그죠? 그 다음에 폐포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근데 뭐야? 공기압은 장력의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요렇게 하나랑 자, 요 첫 번째 변수랑 또 뭐가 있다? 반지름.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요렇게 두 가지로 갖고 와야겠죠, 그쵸? 이 식을 설정해 놓냐 안 해놓냐에 따라 우리 과학 지문을 어떻게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상당히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지 라고 넘기는 경우가 존나 많이 봤거든요. 전 진짜 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푸는 애들 못 봤어. 제발 기록을 하세요.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진짜 써먹을 일이 있어. 나 다 안다 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너 임마 너.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저는 진짜 방법을 진짜 많이 알려드려요. 여기 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돼. 근데 이거조차도 안 쓰잖아요. 옆에라도 조그맣게라도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1등급이야. 손 있어? 원래 1등급이야.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1등급이야. 없죠. 그런 정도 아니면 이거 쓰시라고. 산모 때 당신이 1등급 맞으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근데 아니면 이런 거 쓰시라고. 하시라고. 원래부터 1등급, 내가 태생에 1등급이야. 이거 안 써도 돼. 여러분들 머리 좋으면 안 써도 돼. 저 머리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안 좋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평범하겠지, 여러분들 다. 그쵸? 여기 너 천재 있어요, 천재? 여러분들 천재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애초에 중학교 때 집 서울대 가고 그래요. 제가 고모 중에, 아는 고모? 뭐 이상한데? 고모가 원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소리야, 그지? 저희 고모 딸이 하나 있는데, 저랑 한 7살 차이인가 6살 차이인가 그래요. 그 친구는 진짜 공부를 존나 잘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천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검고 따고 바로 서울대 갔습니다. 네. 17살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재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범인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좀 적용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얘기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즉 표면 장력이 커질수록 폐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공기압이 필요하고 폐포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더 높은 내부의 공기압이 요구된다. 즉 폐포는 작을수록 쉽게 허탈이 일어날 수 있다. 허탈이 아까 뭐라고 했죠? 부피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폐포를 이루고 있는 E형 폐포 세포가 자 거기 밑에 계면활성제를 분비하여 계면활성제 뭔지 아세요? 근데? 거품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퍼가 작아질수록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져. 그럼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저는 하나 더 쓸 것 같아요. 자, 페퍼가 적어질수록 뭐가 생긴다? 저계면이 맞니? 맞죠? 왜? 아니, 저 쓰면서도, 씨발, 뭐지? 씨발, 이거 아이였나? 여이였나?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뭐, 저라고 해서 맞춤법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이러시면 이래요. 이거 합니다, 진짜. 왜? 안 돼요? 왜 안 돼? 한다? 실례지만, 왜 안 돼요? 이왕 틀릴 거 존나게 틀려버려야지. 그지? 진짜 저 어이없는 썰 하나 있는데, 저는 아니고요. 스레드에서 욕먹은 썰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어그로꾼 아니고요. 자, 뭐냐면은 누가 그 이틀 있잖아요. 이틀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쓴 건데 이걸로 욕을 존나 먹었대. 국어쌤들 다 긁혀가지고 막 존나 얘기를 했대. 이게 뭐 어때서? 청문할 수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건 사실 근데 국어쌤이 하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알고도 저러는 거니까. 그죠? 근데 괜히 막 다른 과목쌤이 하시면 뭐지 미친 새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간에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더 높아져 표면 장력은 더 많이 줄어든다. 계면활성제 농도를 높여가지고 어쨌든 이게 높아지면은 표면 장력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갖고 가시면은 우리 비례관계가 충분히 이제 많이 생긴 게 있네요. 그쵸?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만약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지면 작은 폐포의 허탈이 촉진되어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호흡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냐, 진짜. 좆된 것 같아요. 저기 어떻게 뭐 물의 호흡이라도 배워야 되나? 계말성제 챙겨주시면 돼요. 어떻게 챙겨 먹어? 뭐 씨발 퐁퐁이라도 먹을까? 퐁퐁 먹어? 집 가서 퐁퐁 원샷 해? 바텐더 거기 퐁퐁 온더락으로 막 씨발 이지랄 할까? 네. 자, 사실상 그 문제가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 뭐 3번에 있네.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네. 그걸 할 수도 있죠 뭐. 그죠? 자, 요거 뭐 3번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2번 한번 해보실까요? 2번 허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 얘는 답이 두 개입니다. 두 가지를 써주셔야 돼요. 요거 같이 해볼게요. 요거 하고 좀 이따가 연계 포인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이유가 두 개예요. 이유 두 개 다 써셔야 됩니다. 다 찾았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또 대충 썼지. 난 대충 썼지. 다 적고 있었는데. 아 그래? 잘했어. 자, 뭐 다 됐죠? 대충 보면, 그죠? 자, 1번. 자, 1번 어떤 상황?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 첫 번째 라플라스 법칙. 그치?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 하려고 해? 공기압이 커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계면활성제 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뭐라고요? 요거 족같이 생겼다고요? 그래프 족같이 생겼다고요? 한번 가보시죠. 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오늘 거 같은데? 아닌가? 오늘 거 아닌가? 아니네? 아, 다음 주 건가? 모르겠네요. 이거 본 적은 있으시죠? 에? 못 봤어요? 왜? 대체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닌데, 너네가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그래프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에?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나 분명 했어.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분명히 클리닉에 한 게 제일 마지막이, 아직 안 했네? 다음 주 클리닉에 나올 문제였구나? 그렇구나. 미안해. 그럴 수 있잖아. 자, 봐볼게요. 가부터 보시면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거기 동그라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그럼 이러면 좀 구조가 쉬워지겠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실체설은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기 밑줄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그러니까 정책 딜레마에 따지기가 쉽다. 자, 그러니까 정책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 정책이라는 건 반드시 뭘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는 뭐가 부딪힐 때, 공익과 공익이 부딪혔을 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공익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은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거기 밑줄 기회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정책 딜레마 같은 경우는 뭐랑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회 비용이랑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이 뭐냐? 합리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합리모형. 이걸 진짜 처음 봤다고요? 이강은 씨는 알 텐데. 자,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며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합리고용이라는 건 뭐야? 이거 생각해주면 되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렇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여기에 전제된 거는 만약에 시간과 예산이 충분한 경우에 시간과 예산이 충분한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와, 이 새끼가 진짜 레알 개튀 새끼예요. 그쵸? 합리적일 일이 없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밑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거기 밑줄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자, 만족 모형 잠깐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만족할 만한 수준.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는 거야. 왜? 이러는 이유가 뭘까? 시간을 적게 쓰는 이유. 자, 딜레마의 그 시간이 그러니까 막 정책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사회 비용이 결론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대충 빨리 하고 끝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끝내자 라는 게 만족 모형이었습니다. 그죠? 자,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가 있다. 뭐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아니 뭐 아무리 비용과 시간이 무한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정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다 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 가는 진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상 빡치는 거는 나가 좀 빡칩니다. 네, 나 한번 봐볼게요.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지원금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액지원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률지원금. 그것만 알면 편해요. 이게 정의만 알면 존나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채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자, 이거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정액지원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 일정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말 그대로 주는 거야. 뭐 요즘은 그런 게 잘 아니 최근에도 있었잖아. 민생지원금. 그거 어디다 외지간한 데 다 쓸 수 있었잖아. 그죠? 받았어요? 아, 받아도 네가 쓰진 못하겠구나. 받았어요. 너가 따로 쓸 수 있는 거였어? 네. 그랬어? 몰랐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존나 커요. 얘는 정률지원금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소비해야만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게 정률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를 줘. 산 거에 10%를 줘. 그게 정률지원금인 거예요. 알겠죠? 정액지원금은 너 돈 써라 하면서 돈 주는 거고, 정률지원금은 너 일단 여기에 쓰면 이만큼 따로 챙겨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은 우리 그래프가 아무리 좋든 족같든 뭐부터 갖고 가셔야 돼? 기준부터 갖고 가셔야 돼. 그죠? P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재고요. 공공재는 Q예요. 자, 사용재는 뭐야?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공공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뭔가 공익을 위해 해주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서는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자, AB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맨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지 예산선, 그죠? 당연히 공공재에 몰빵하면은 사용재는 아무것도 못 쓸 거고, 반대로 사용재에 몰빵 치면은 공공재 당연히 못 쓰겠죠. 이러면 더 이상 족같지가 않잖아, 강은아. 그죠? 했냐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뭐로 되어 있어요? I로라고 했어요. I로. 그 곡선 보이시죠? 자,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나 있다.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왜? 뭐? 졸려? 자, 이런 조건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정액지원금이 들어가는 경우와 정률지원금이 들어가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거기 밑줄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소득 금액 자체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금을 30만 원 받았어. 그럼 뭐야? 여러분들의 월급에 그냥 얼마가 더 추가가 된 걸 뿐이야. 30만 원이 추가될 뿐이니까 그냥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얘 공공재 지출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쵸?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자, JK 한번 봐보실래요? 그 점선으로 돼 있죠?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평행이동을 한 번 더 할 뿐이야. 어디 쪽으로? Y축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에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EB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가 있다. 한편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자, 거기 비추셔보자.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에 있었던 기울기 변하게 한대. 공공재를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왜? 애초에 목적이 공공재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똑같은 재원이 있으면은 공공재 소비에 좀 더 비중을 더 둬서 그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화한다.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은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야? 공공재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연아 좀만 참어. 죽으려고 그래. 맞죠? 인정하지? 힘들어? 벌써? 뭐야? 뭔데? 자, 그 다음에 그 경우 이 지역에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 그래프나 이런 거 다 설명이 되더라도 사실상은 뭐야?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공공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된다가 끝이었어요.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 그치? 그럼 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민생지원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더 그쪽으로 쓰려고는 하잖아. 그죠?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하는데,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6, 7, 8 가겠습니다. 6, 7, 8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